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 전쟁과 짧은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베트남에서는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프랑스가 전쟁에 져서 베트남에서 빈손으로 물러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300일 안에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은요,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정부를 세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랑스는 베트남을 떠났어요. 남북 총선거는 치러지지 못했어요. 평화협정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베트남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호치민은 공산주의자든 아니든 함께 힘을 모아서 외국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남베트남, 베트남 공화국에서는요, 변화가 있었어요.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손을 떼고 떠나버리기가 무섭게 프랑스에 꼭두각시로 앉혀놓은 통치자 바오다이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프랑스 대신 미국이란 호랑이가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왜 베트남에 뛰어든 걸까요? 한마디로 소련과의 냉전 때문이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면 기겁을 하고 있던 미국이 북베트남을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베트남 전 지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웃 나라들까지 공산주의 나라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바오다이 황제를 밀어내고 고딘 디엠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베트남의 새로운 통치자로 내세웠어요. 디엠 정권이 맨 먼저 내린 중요한 결정은요, 남북 총선거를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총선거를 하면 질 게 뻔했어요. 디엠은 자기 친척들과 기독교인 친구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남베트남을 다스렸어요. 베트남은 이렇게 해서 독립과 해방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력과 그것을 공산주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력, 그래서 그 두 세력이 대립하게 되었어요. 디엠 정권은 곧 베트콩이라고 불리는 게릴라와 싸워야 했어요. 이들은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는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단체의 군사 조직이었는데요.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호치민은 남북 베트남을 통틀어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남북 총선거가 미국의 간섭으로 물거품이 되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베트남을 통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무력으로 통일하는 수밖에. 프랑스군을 몰아냈던 북베트남의 베트민 게릴라들이 우르르 남베트남으로 넘어가서 베트콩과 합세하게 되었어요. 디엠은 곤경에 빠졌어요. 남베트남 사람들의 믿음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베트콩을 꺾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기댈 언덕은 군대뿐이었어요. 1962년에 남베트남에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는요, 군대의 손에 죽고 말았어요. 부하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그들은 베트콩도 무찌르고 나라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인 혼란은 계속되었고 베트콩은 점점 세력이 강해졌어요. 미국은요, 갑갑하게 되었어요. 밀어주던 디엠은 암살당해버렸고 베트콩은 무섭게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뛰어들기로 했어요. 1964년 여름에 존슨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미심적인 그 사건을 발표했어요. 우리 미국 구축함이 북베트남 북부의 통킹만 앞바다를 순찰하던 중에 이유 없이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어서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라고 결정했어요. 베트남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을 대상으로 10년간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베트남 전쟁이라고 불리고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불려요. 통킹만 결의안이 통과되기 무섭게 미국의 폭격기들은 북베트남의 하늘로 날아가서 폭격을 시작했어요. 북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점점 더 많은 미국군이 베트남으로 밀려 들어갔고요. 1969년 54만 명에 이르렀어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까지 전쟁에 끌어들였는데요. 남한,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군대가 미국군과 한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베트콩을 꺾지는 못했어요.
베트콩은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고 북베트남군이 이를 돕기 위해서 점점 더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1964년에서부터 73년 사이에 이 전쟁에 참가한 미국 군인은 무려 300만 명이나 돼요. 미국은 많은 병사들을 징병을 통해서 모았어요. 지원한 병사만 갖고는 전쟁에 필요한 병사의 수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강제로 군대에 들어가게 한 거죠. 미국 역사상 네 번째 징병이었어요. 1861년에서부터 65년까지 있었던 남북전쟁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1939년에서 45년도까지, 이번이 네 번째였어요. 미국은 징병까지 해가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그런데요, 베트남에서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미국의 여론이 점점 베트남 전쟁에서 등을 돌리게 됐고요.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의 물결이 거세졌어요. 1968년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요, 베트남의 명절인 음력 설에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어요.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위태로워졌고, 이렇게 되니까 존슨 미국 대통령은 북이 20도 북쪽으로는 폭격하지 않겠다고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평화회담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에 평화회담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존슨 대통령은요,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발표했죠. 그의 인기도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대통령 자리에 닉슨이 오르자마자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미국군은 조금씩 빠져나갔죠.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이 맺어졌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베트남 전 지역에서 전투를 중지한다. 모든 미국군은 철수한다. 미국군 기지도 다 없앤다. 전쟁 포로는 다 풀어준다. 남베트남에 있는 북베트남군은 그곳에 머물 수는 있지만 더 늘리지는 않는다. 네. 그렇지만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의 전투는 계속되었어요. 남베트남군은 미국군의 지원을 받아서 무기와 장비를 보강하고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에게 맞서게 되었어요. 1975년 4월 30일 기나긴 전쟁은 2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베트콩이 사이공에 들어와서 남베트남 정부의 항복을 받게 된 거죠. 이어 남북 총선거를 치른 다음 해에 7월 2일에 베트남 통일국가가 세워졌어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수도는 하노이로 정해졌어요.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은 호치민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오랜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남북 베트남을 통틀어서 200만 명 이상이 죽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어요. 엄청난 희생에 대한 슬픔, 외국 세력을 물리치고 통일한 기쁨,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요, 조국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남베트남 정부가 무너지자 배를 타고 남중국해를 건너서 이웃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보트피플이라고 불러요. 미국도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과 6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어요. 그리고 숱한 실종자와 부상자를 냈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미국이 전쟁에서 지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 바람에 미국 정부도 전사자들을 위한 위령비 하나 못 세우고 있다가 1982년에 가서야 베트남 참전 위령비라는 걸 세웠어요. 베트남과 미국은 전쟁이 끝난 지 20년 만인 1995년에 이르러야 묵은 앙금을 털고 국교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중동과 석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기 무섭게 바로 그날 전쟁이 터졌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던 이웃나라들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 뒤에 1957년 수에즈 위기 때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를 침공해서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1967년에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6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6일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전쟁은 시리아와 이집트,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시리아가 이스라엘 마을 몇 군데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폭격기를 몇 대 쏘아서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이집트가 그 보복으로 시나이 반도 국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최신 공군 비행기와 노련한 조종사들 덕분이었는데요.
그냥 공격을 막기만 한 게 아니라 아랍 나라 영토들까지도 빼앗게 되었어요.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 고원이 그곳이에요. 이 지역을 다 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영토의 무려 4배나 되었죠.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황당하게 되었어요. 아랍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잘 살아왔던 100만 명이나 되는 이 아랍 주민들이 느닷없이 유대 나라인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랍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태는요, 중동 지역의 앞날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6년째 아랍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기어코 전쟁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4번째 전쟁이었는데요. 1973년 10월 6일에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날은요, 유대인들이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날로 욤 키푸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날이었는데요. 전쟁은 3주일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예전과 달랐어요. 이집트와 시리아의 아랍군이 놀라운 공격력을 발휘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초반부터 궁지에 몰려서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하늘에서는 이스라엘 폭격기들이 이집트 공군기들에게 줄줄이 격추를 당했고요. 땅에서는 겁없이 달려든 아랍군을 막느라고 탄약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아랍군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유엔의 도움을 청했어요. 처음엔 미국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이집트와 시리아에 무기를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얼른 생각을 바꿨어요. 닉슨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당장 최신 무기를 보내주겠다. 네, 이스라엘은 살았다 하고 만세를 불렀죠. 전쟁이 3주일이 넘기기가 무섭게 미국은 부랴부랴 전쟁에 불을 끄려고 나섰어요. 소련이 전쟁에 참전할 기미가 보였거든요. 핵무기마저 사용할 것 같았어요. 미국은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를 어르고 달래서 휴전협정을 맺도록 했어요.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이겼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집트와 시리아도 자기네가 이겼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입씨름을 하긴 했지만 중동 지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이 욤 키푸르 전쟁의 후유증은요,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석유 난리가 불어닥쳤거든요. 바로 석유 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를 산유국이라고 해요. 이 산유국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뽑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예요. 이 나라들이 1961년에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부르는 오펙을 만들었어요. 욤 키푸르 전쟁이 끝나자마자 오펙의 나라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원유를 무기로 들고 나섰어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나라들을 단단히 혼내야 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원유의 가격을 마구마구 올렸어요. 그 바람에 원유 가격이 1973년에서 80년 사이에 무려 10배나 뛰어 올랐어요. 오펙 나라들한테 가장 미운 털이 박힌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1973년 10월에 오펙은 미국에게 단 한 방울의 원유도 팔지 않았어요. 이것을 원유 봉쇄라고 불러요. 미국은 갑갑했어요. 미국은요, 자동차, 버스, 트럭, 기계들로 가득 찬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원유를 정제해서 얻은 그 무색 투명한 액체인 휘발유가 있어야 움직였어요. 미국에서도 원유가 나긴 했어요. 텍사스 주에서 나긴 했지만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오펙이 원유를 봉쇄해버리니까 미국은 당장 휘발유 부족에 허덕이게 되었어요. 이 원유 봉쇄는 5달 동안 계속되다가 1974년 3월에야 풀리게 되었죠. 휘발유 가격은요, 점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의 과학자들은 대체 연료와 대체 에너지를 연구하게 되었죠. 욤 키푸르 전쟁이 끝난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화해를 주선했어요. 이집트의 대표는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었고요. 이스라엘 대표는 메나힘 베긴 총리였어요.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나는 평화를 일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슬람 교도나 기독교도나 유대교도나 다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자 아랍 세계가 분노로 들끓었어요. 우리 팔레스타인 형제에게 고향 땅을 안겨줘야 할 판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네, 1977년에는 카터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휴양지로 사다트 대통령과 백인 총리를 초대했어요. 이제 미국,
이집트, 이스라엘 세 나라의 지도자는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곳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회담은 순조롭지 못했어요. 12일 동안이나 걸렸어요. 카터 대통령은 두 사람의 말에 똑같이 귀를 기울였어요. 카터 대통령의 업적을 꼽자면 아마 이 회담이 단연 으뜸이죠. 1978년 9월 17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요, 이렇게 맺어졌어요. 두 나라는 지금부터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여 3년 안에 이집트에게 돌려준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배가 수에즈 운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스라엘은 점령지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이곳에 군대도 점차 줄여나간다. 네. 사다트 대통령과 백인 총리는 이 협정을 통해서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게 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아랍 세계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어요. 사다트 대통령은 결국 자기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다가요, 1981년 10월 6일에 군대를 사열하던 중에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비록 사다트 대통령은 죽었지만요, 암살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새로 대통령이 된 호스니 무바라크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데 힘을 쓰고 사다트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